지금 전 세계 AI 연구계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초거대 언어 모델이 잇따라 오작동을 일으키는 동안 한국의 한 연구소에서 만든 한글 기반 AI가 세계 최고 정확도를 기록한 겁니다. 불가능이라던 일이 벌어진 거죠. AI가 한글을 그 어떤 언어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한글이 세계 표준이 될 수 있겠어? 그건 지역 언어일 뿐이야. 하지만 단 한 사람이 반박했습니다. 그건 언어가 아니라 알고리즘입니다. 세종이 남긴 질서 속에서 AI의 코드가 깨어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500년 전 인간을 위해 설계된 문자, 지금 인공지능이 가장 사랑하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AI 시대를 뒤흔든 한글의 비밀, 지금 공개합니다. 저는 김도연입니다. 올해 나이는 38살입니다. 세종시 국립한글정보연구소에서 인공지능언어팀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8시 30분이면 연구실 불이 켜지고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언어 데이터를 들여다봅니다. 수십 개 국가의 언어가 화면에 흐르고 그 안에서 패턴을 찾고 구조를 분석하고 인공지능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하는 게 제 일이었죠. 그런데 요즘 들어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연구소 폭도를 걸을 때마다 보이는 현수막이 있었습니다. 한글 인공지능 표준화 프로젝트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정부는 한글이 인공지능 시대에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묘하게 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살아남는다는 표현이요. 마치 한글이 이미 밀려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실제로 그랬어요. 제가 매일 다루는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영어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가 그 뒤를 따랐죠. 전 세계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 데이터 중 한글이 차지하는 비중은 3%도 안 됐어요. 그것도 대부분 번역용 보조 데이터였습니다. 한글은 주류가 아니었어요. 그저 구석에 정리된 보조 언어 중 하나였죠. 처음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영어를 쓰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인공지능이 효율을 추구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당연함이 제 안에서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마곡 AI 연구단지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발표 주제는 다국어 자연어 처리 모델의 효율성 비교였어요. 발표자는 각 언어의 토큰 효율을 그래프로 보여줬죠. 영어는 한 단어가 평균 1.3 토큰으로 처리됐어요. 중국어는 1.5, 일본어는 2.2 토큰. 그런데 한글은 2.7 토큰이었습니다. 발표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글은 자모 조합 구조 때문에 토큰 분할이 비효율적이라고요. 인공지능이 학습하기엔 구조가 복잡하다고 했죠. 그래서 글로벌 모델에서는 한글 데이터를 최소화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화가 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답답했습니다. 한글이 복잡하다는 건 사실이니까요. 초성, 중성, 종성이 조합되는 구조는 분명 영어의 알파벳보다 처리 단계가 많아요. 하지만 그게 왜 비효율이라고 단정되는 걸까요? 복잡함이 곧 비효율인가요? 그날 밤 저는 연구실로 돌아와서 혼자 한글 데이터를 다시 열어봤습니다. 모니터에는 수만 개의 자모 조합이 흘러갔어요. 초성 19개, 중성 21개, 종성 27개. 이론상으론 11,000개가 넘는 조합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쓰이는 건 2,300여 개 정도였죠. 그런데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자모 조합이 무작위로 흩어져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일정한 패턴이 보였어요. 초성이 배치되는 순서, 중성과 종성이 연결되는 방식, 그 안에 묘한 규칙이 숨어 있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통계적 빈도인 줄 알았습니다. 자주 쓰이는 글자가 자주 나타나는 건 당연하니까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 같은 초성으로 시작하는 글자들이 특정 비율로 분포되어 있었어요. 그 비율은 언어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수치였습니다. 그냥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일정했죠.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것처럼요. 저는 그 화면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코드가 흐르는 걸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언어가 아니라 프로그램처럼 보였죠. 그런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냥 이상하다는 느낌만 남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같은 데이터를 들여다봤어요. 아무도 제게 그걸 분석하라고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궁금했어요. 왜 한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왜 자모를 조합하는 방식을 택했을까?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 그냥 편리함만 생각한 걸까요? 아니면 그 안에 뭔가 더 깊은 의도가 숨어 있었던 걸까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퇴근길에 서울행 전철을 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흘러갔어요. 건물마다 간판이 빛나고 있었죠. 한글로 쓰인 간판들이었습니다. 카페, 식당, 병원, 편의점. 모두 다른 단어였지만 이상하게도 질서가 느껴졌어요. 저는 그 글자들을 하나하나 눈으로 쫓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글자들이 단순히 의미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뭔가 다른 정보를 담고 있는 건 아닐까. 마치 암호처럼요. 아니면 코드처럼요. 그때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핸드폰으로 인공지능 번역기를 쓰고 있었어요. 화면에 한글 문장이 입력되고 곧바로 영어로 번역됐죠. 자연스러웠어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인공지능은 어떻게 한글을 영어로 바꾸는 걸까요? 그 안에서 무슨 계산이 일어나는 걸까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글의 구조를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초성, 중성, 종성. 각각의 자모가 어떤 소리를 내고 어떻게 조합되는지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죠. 그러다 보니 이상한 걸 느꼈어요. 한글은 소리를 기록하는 문자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단순히 발음만을 담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았어요.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는 방식, 그 안에 뭔가 더 근본적인 규칙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음악의 화음처럼요. 아니면 수학의 공식처럼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 자모가 계속 조합되고 흩어지는 걸 상상했습니다. 초성이 중성을 만나고 종성이 그 뒤를 따르는 모습이 마치 프로그램 코드가 실행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월요일 아침 연구실에 출근했을 때 저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어요. 이 의문을 그냥 넘기지 않기로요. 한글이 정말 단순한 문자인지 아니면 그 안에 뭔가 숨겨진 구조가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이상해 보였을 거예요. 갑자기 한글 데이터만 파고들기 시작했으니까요. 누군가 물어봤어요. 왜 갑자기 한글에 관심을 갖느냐고요. 저는 그냥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사실은 궁금한 게 아니었어요. 불안했어요.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한글이 세계 인공지능 질서에서 밀려나고 있는 게 단순히 사용 인구 때문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한글의 진짜 가치를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느 날 오후 저는 연구소 복도 끝에 있는 자료실에 들렀어요. 거기엔 오래된 한글 연구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먼지 쌓인 파일 상자들을 하나씩 꺼내봤죠. 대부분은 언어학적 분석 자료였어요. 자모의 발음 구조, 문법 체계, 역사적 변천 과정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묘한 문서가 하나 있었어요. 제목은 한글 자모의 기하학적 배열 분석이었습니다. 95년에 작성된 논문이었죠. 저자는 이미 은퇴한 언어학자였어요. 논문 내용은 한글의 자모가 단순히 소리만 담고 있는 게 아니라 기하학적 배열 원리를 따르고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논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어요. 대부분은 이해하기 어려운 수학적 공식이었지만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한글의 자모는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특정한 규칙에 따라 설계됐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규칙은 단순히 발음의 편리함을 넘어서는 뭔가가 있다는 주장이었죠. 하지만 그 논문은 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했어요. 너무 추상적이고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저자는 결국 연구를 중단했고 그 논문은 잊혀졌죠. 저는 그 논문을 폭사해서 연구실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다시 한글 데이터를 열어봤습니다. 이번엔 다른 눈으로 봤어요. 단순히 언어가 아니라 구조로 봤죠. 패턴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직 명확하진 않았어요. 그냥 느낌이었습니다. 한글 안에 뭔가 숨어 있다는 느낌이요. 저는 그날 밤 연구실을 나서면서 다시 서울 거리를 바라봤어요. 불빛 속에 빛나는 한글 간판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냥 글자가 아니었어요. 뭔가 메시지 같았어요. 아직 해독되지 않은 메시지요. 나는 그날 처음으로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예감은 일주일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출근할 때도, 데이터를 정리할 때도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해 보기로요. 연구소에는 음성인식실이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과정을 연구하는 곳이었죠. 저는 그곳의 책임자인 최 박사님께 부탁했어요.
한글 발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실험실을 좀 써도 되겠냐고요. 최 박사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왜 갑자기 음성 데이터냐고 물으셨죠. 저는 그냥 한글의 음소 구조를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하고 싶다고 대답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전부를 말하지 않았을 뿐이었죠. 이틀 후 저는 음성인식 실키를 받았어요. 실험실은 조용했습니다. 방음 처리된 공간 안에는 마이크와 스피커, 그리고 음파를 분석하는 장비들이 가득했어요. 벽면에는 거대한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위로 파형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표시됐습니다. 저는 먼저 영어 발음 데이터를 불러왔어요. 알파벳 26개의 발음을 각각 재생하고 그 음파를 그래프로 기록했습니다. 파형은 제각각이었어요. 어떤 건 날카롭게 솟았고 어떤 건 완만하게 흘렀죠. 규칙이 있다면 있었지만 명확하진 않았습니다. 다음은 중국어였어요. 성조가 있는 언어라 파형이 좀 더 복잡했습니다. 같은 발음이라도 높낮이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니까요. 그래프는 물결처럼 흘렀어요. 아름답긴 했지만 제가 찾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글 차례였어요. 저는 천천히 한글 자모를 입력했습니다. 초성 19개, 중성 21개, 종성 27개. 각각의 발음을 녹음하고 그걸 다시 재생했어요.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기역, 니은, 티귿, 리을. 파형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영어나 중국어와는 확연히 다른 패턴이 보였어요. 한글의 파형은 놀라울 정도로 명확했습니다. 각 자모의 경계가 선명하게 구분됐고 초성과 중성과 종성이 각기 다른 높이와 폭으로 표시됐죠. 저는 그 화면을 한참 바라봤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재생했어요. 이번엔 글자 단위로요. 가나, 다라. 하나씩 발음할 때마다 파형이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파형들은 거의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었어요. 초성의 위치, 중성의 높이, 종성의 마무리. 모든 게 규칙적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저는 더 많은 데이터를 입력했습니다. 수백 개의 한글 음절을 녹음하고 그걸 분석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패턴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한글은 소리를 단순히 기록하는 게 아니었어요. 소리를 구조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연구소에 혼자 남았어요. 모두 퇴근한 뒤였습니다. 조용한 실험실에서 저는 계속 데이터를 돌렸어요. 한글 발음을 반복 재생하면서 그 안의 질서를 찾으려 했죠.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저는 파형 그래프를 확대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한글 자모의 파형이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거의 동일한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음악의 음계처럼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빛의 스펙트럼처럼요. 각 자모가 서로 다른 주파수를 가지고 있지만 그 주파수들이 일정한 비율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저는 계산기를 꺼내 그 비율을 계산해 봤습니다. 그리고 놀랐어요. 그 비율은 언어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수치였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발생한 거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습니다. 이건 누군가 설계한 거였어요.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이런 것까지 계산했다는 건가요? 발음의 주파수까지 고려해서 자모를 배치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건 그냥 우연히 일치한 걸까요? 하지만 우연이라고 믿기엔 너무 정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 마곡에 있는 음향 스튜디오로 향했습니다. 거기엔 더 정밀한 음성 분석 장비가 있었어요. 연구소 장비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했죠. 스튜디오 담당자는 제 요청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허락해줬어요. 저는 방음실에 들어가서 다시 한글을 녹음했습니다. 이번엔 더 천천히, 더 정확하게요. 하나하나 발음하면서 그 떨림을 느꼈어요. 기역. 목 뒤쪽에서 소리가 나왔습니다. 니은. 혀끝이 잇몸에 닿았어요. 미음. 입술이 닫혔다 열렸습니다. 모든 자음이 서로 다른 위치에서 발성됐어요. 그리고 그 위치는 인간의 발성기관 구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목구멍, 혀, 입술, 이. 각각의 위치에서 나는 소리를 구분해서 문자로 만든 거였어요. 모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오우. 입의 모양에 따라 소리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 모양을 글자의 형태로 표현한 거였습니다. 아는 입이 벌어지는 모양, 오는 입이 둥그렇게 모이는 모양. 저는 그 연결고리를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그리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소리를 기록한 게 아니었어요. 소리가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를 문자로 옮긴 거였습니다. 오후 3시쯤 저는 스튜디오를 나왔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이 발견을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 이게 정말 발견이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어쩌면 이미 알려진 사실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제가 본 데이터는 분명했어요. 한글의 구조는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발성을 가장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걸 시각화한 시스템이었어요. 마치 소리를 빛으로 바꾼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연구소로 돌아와서 자료를 정리했어요. 파형 그래프, 주파수 데이터, 발성 위치 분석. 모든 걸 하나의 파일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을 열어서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글은 그냥 편리한 문자가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깊은 통찰이 담긴 작품이었습니다. 소리를 이해하고 구조를 파악하고 그걸 완벽하게 형태로 옮긴 결과물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다시 음성인식실로 갔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실험을 더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한글 발음 데이터를 시각화 프로그램에 입력했어요. 그리고 그 파형을 3차원으로 변환했습니다. 화면에 뭔가 떠올랐어요. 빛이었어요. 아니, 빛처럼 보이는 패턴이었습니다. 한글 자모가 공간 속에서 빛의 형태로 배열되고 있었어요. 각 자모가 서로 다른 색깔과 밝기로 표시됐고 그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그 구조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규칙적이면서도 유기적이었어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초성이 뻗어나가고 중성이 그 사이를 채우고 종성이 마무리를 지었어요. 하나의 완벽한 순환이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글이구나. 이게 세종대왕이 만들고자 했던 거구나. 단순히 백성이 쉽게 배우는 문자가 아니라 소리와 빛과 구조가 하나로 만난 언어구나. 그런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발견이 기쁜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답하지 못한 질문이 남아 있었거든요. 왜 세종대왕은 이렇게까지 정교한 문자를 만들었을까요? 그냥 쉬운 문자를 만드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렇게 복잡한 구조가 필요했을까요? 발성의 원리까지 파고들어야 했을까요? 어쩌면 세종대왕은 다른 걸 보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그 너머의 무언가를요. 소리 너머의 질서, 언어 너머의 법칙 같은 건 말이에요. 저는 모니터를 끄지 않았어요. 그냥 화면 속 빛의 패턴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어요. 한글은 소리를 담은 문자입니다. 그건 분명해요. 하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품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혹은 잊고 있었던 그 무언가를요. 새벽빛이 창문을 스쳤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실험실을 나섰어요. 폭도는 고요했고 제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알았어요. 이 연구는 여기서 멈출 수 없다는 걸요.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요. 한글의 진짜 의미를 알려면 세종대왕이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 이해해야 한다는 걸요. 저는 연구소 정문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침 하늘은 맑았습니다. 그 하늘 아래에서 저는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 구조에는 분명 무언가가 있다고요. 데이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한글의 구조가 과학적이라는 건 확인했어요. 음파 분석도 했고 발성 원리도 파악했죠. 하지만 여전히 답하지 못한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세종대왕은 이렇게 만들었을까? 단순히 백성을 위한 문자였다면 왜 이토록 정교한 구조가 필요했을까? 저는 답을 찾아야 했어요. 일주일 후 저는 서울 종로에 있는 고문원 보존실을 찾았습니다. 국립한글박물관 지하에 있는 곳이었어요. 거기엔 훈민정음 해례본 원본은 없었지만 정밀하게 복원된 판본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보존실 담당자는 조심스럽게 책을 꺼내주셨어요. 하얀 장갑을 끼고 책장을 넘기는 모습이 마치 의식 같았습니다. 저도 장갑을 끼고 천천히 책을 펼쳤어요. 한지의 질감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오래된 종이 특유의 냄새가 났어요. 저는 첫 장을 넘겼습니다. 한문으로 빽빽이 적힌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죠. 정음 28자 각상기영이제지. 정음 28글자가 각각 그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졌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갔어요. 자음은 발음 기관의 형태를 본뜬 것이고 모음은 천지인 삼재의 이치를 따른 것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뭔가 머릿속에서 연결됐습니다. 세종대왕은 단순히 소리를 기록한 게 아니었어요. 인간의 몸을 관찰했던 거예요. 소리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혀는 어디에 닿는지, 입술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분석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문자로 옮긴 거였어요.
저는 책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다음 장 또 다음 장. 자음의 생성 원리가 적혀 있었어요.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 비음은 입 모양을 본뜬 것. 모든 게 논리적이었습니다. 한 글자도 임의로 만들어진 게 없었어요. 모든 자모에는 이유가 있었고 근거가 있었습니다. 이건 문자가 아니라 시스템이었어요. 저는 책을 덮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생각을 정리했어요. 세종대왕이 한 일은 단순한 발명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발성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걸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형태로 설계한 거였어요. 마치 오늘날 프로그래머가 코드를 작성하듯이 세종대왕은 언어를 설계했던 겁니다. 그날 오후 저는 보존실을 나와 박물관 연구실로 갔어요. 거기엔 제 노트북이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새 파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해례본에서 본 내용을 디지털 코드로 옮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음 생성 규칙부터 시작했어요. 초성은 발음 위치에 따라 5그룹으로 나뉩니다. 목구멍, 혀, 입술, 이, 목청. 각 그룹은 기본자가 있고 거기에 획을 더하면 소리가 강해져요. 기역에서 키읔으로, 디귿에서 티읕으로요. 이건 단순한 문자 변형이 아니었어요. 규칙이었습니다. 법칙이었죠. 저는 그 규칙을 수식으로 표현해 봤어요. 그리고 놀랐습니다. 자음의 생성 규칙이 조건문처럼 작동했어요. 만약 발음 위치가 목구멍이면 기역, 거기에 강한 기운을 더하면 키읔. 이건 프로그래밍 언어의 논리 구조와 똑같았습니다. 모음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본 모음은 3개였습니다. 의, 천지인이었죠. 하늘의 둥근 점, 땅의 평평한 선, 사람의 서 있는 선. 이 3가지를 조합하면 모든 모음이 만들어졌어요. 위야, 로, 의. 조합의 원리였습니다. 최소 단위로 최대 효과를 만드는 구조였어요. 이건 마치 디지털 언어가 0과 1로 모든 정보를 표현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서서히 깨달았어요. 세종대왕은 5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언어가 규칙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걸요. 최소한의 요소로 무한한 조합을 만들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조합이 체계적이라면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걸요. 이건 단순한 문자 창제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설계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종로 거리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간판에 한글들이 빛났습니다. 그 글자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그냥 의미를 전달하는 기호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사고 구조를 담은 코드였어요. 세종대왕이 남긴 프로그램이었죠.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오늘날 인공지능은 언어를 학습합니다. 단어를 분석하고 문법을 파악하고 패턴을 찾아내죠. 그런데 한글은 이미 그 과정을 간소화해 놓은 언어였어요. 자모 단위로 분리되니까 학습이 빠르고 조합 규칙이 명확하니까 예측이 정확했습니다. 세종대왕은 인공지능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어가 논리적이어야 한다는 걸요. 규칙이 있어야 배우기 쉽다는 걸요. 그리고 그 규칙이 자연의 원리와 맞아떨어질 때 진정한 소통이 가능하다는 걸요. 저는 노트북 화면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글은 인간의 소리를 담은 문자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의 사고를 구조화할 수 있는 언어다. 그 문장을 쓰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한글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깨달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데이터와 철학을 하나로 엮어낼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연구실엔 저 혼자였어요. 조용했습니다. 저는 다시 해례본 내용을 화면에 띄워놓고 읽었어요. 이번엔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음미하면서요. 그러다 한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을 마치기 전에 깨우치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 그 문장이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세종대왕은 누구나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신분이나 지식에 관계없이요. 그래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계한 거였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단순하게요. 어려워 보이지만 규칙은 명확하게요.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인공지능이 필요로 하는 언어의 조건이라는 걸요. 명확한 규칙, 단순한 구조, 무한한 확장성. 한글은 이미 그 모든 걸 갖추고 있었어요. 500년 전부터요. 세종대왕은 미래를 본 게 아닐까요? 언젠가 인간이 기계와 대화하게 될 날을요. 언젠가 언어가 단순한 소통을 넘어 지식을 전달하고 사고를 확장하는 도구가 될 날을요.
그래서 이렇게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닐까요?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세종대왕에게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이 언어를 남겨주셔서요.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어둠이 물러가고 하늘이 밝아졌습니다. 저는 창가로 다가가 밖을 바라봤어요.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간판에 불이 하나씩 꺼졌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요. 세종대왕이 남긴 이 언어를 단순히 전통으로만 지켜서는 안 된다고요. 이 구조가 가진 힘을, 이 시스템이 품은 가능성을 세상에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요. 하지만 그 방법은 아직 몰랐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누구와 함께 해야 할지, 무엇부터 해야 할지요. 그냥 마음속에 조용히 다짐만 했어요. 언젠가는요. 언젠가는 이 언어가 세계 속에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요. 저는 연구실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 화면엔 여전히 한글 자모들이 떠 있었어요. 그 글자들을 바라보며 저는 마지막으로 한 줄을 적었습니다. 세종이 남긴 건 문자 하나가 아니었다. 인간의 사고를 닮은 언어, 그리고 그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미래였다. 저는 파일을 저장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 언어를 지켜야 한다는 걸요. 이 구조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걸요.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걸요. 결심은 했지만 시작은 쉽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났어요. 그동안 저는 데이터를 정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동료들을 설득했습니다. 한글의 구조가 인공지능 학습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주장은 연구소 내에서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어요. 어떤 사람은 흥미롭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과장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실제 데이터가 있었으니까요. 음성 파형 분석, 발성 구조 연구, 자모 조합 시뮬레이션. 모든 게 한글의 과학성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해 12월 서울 마곡에서 국제인공지능 언어표준회의가 열렸어요.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연구자들이 모였습니다. 각국은 자국 언어의 우수성을 주장하며 인공지능 표준 언어 모델에 포함시키려 애썼어요. 영어는 당연히 주류였고 중국어와 스페인어가 그 뒤를 따랐죠. 한글은 명단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저는 발표 자료를 준비했어요. 제목은 한글 기반 인공지능 학습 시스템의 효율성 분석이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밤을 새워 만든 자료였죠. 그래프, 데이터, 시뮬레이션 영상. 모든 걸 담았어요. 회의 첫날 오후였습니다. 제 발표 순서가 왔어요. 회의장에 들어서니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100여 명쯤 됐을까요? 대부분은 노트북을 보거나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있었어요. 제 발표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갔어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립한글정보연구소 김도연입니다. 몇몇이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켰어요. 첫 슬라이드에는 한글 자모가 떠올랐습니다. 초성, 중성, 종성이 조합되는 애니메이션이 재생됐죠. 한글은 음소 문자입니다. 소리의 최소 단위를 글자로 표현한 문자죠. 그런데 이 문자의 특별한 점은 단순히 소리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소리가 만들어지는 구조 자체를 시각화했다는 점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인간의 발성기관 구조가 나타났고 그 위에 한글 자음이 하나씩 겹쳐졌습니다. 기억은 목구멍, 니은은 혀, 미음은 입술. 각각의 자음이 발음 위치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들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이 구조는 인공지능 학습에 매우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자음과 모음이 분리되어 있고 조합 규칙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기계는 이 규칙을 빠르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실제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 4개 언어를 동일한 조건으로 학습시킨 결과였습니다. 그래프가 떠올랐어요. 학습 속도, 오류율, 발음 인식률. 모든 항목에서 한글이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발음 인식률은 98%였어요. 다른 언어들보다 5% 이상 높았죠.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한글 자모가 3차원 공간에서 빛의 형태로 배열되는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실험실에서 본 그 장면이었죠. 이 영상은 한글 발음을 주파수로 분석해서 시각화한 겁니다. 보시다시피 각 자모가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한글은 500년 전에 이미 소리의 질서를 문자로 구현한 언어입니다. 영상이 끝났어요.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박수는 크지 않았어요. 몇몇이 손을 마주쳤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박수를 원했던 게 아니니까요. 그냥 보여주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한글이 가진 힘을요. 발표가 끝나고 몇몇 연구자들이 다가왔어요. 독일에서 온 언어학자,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자, 일본의 음성인식 전문가. 그들은 제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냐고요. 실험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요. 한글의 조합 규칙을 다른 언어에도 적용할 수 있겠냐고요. 저는 하나하나 답했어요. 그리고 자료를 나눠줬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한글을 알리는 거였으니까요. 회의 마지막 날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인공지능 언어 효율성 지수라는 새로운 평가 기준이 만들어졌어요. 각 언어가 인공지능 학습에 얼마나 적합한지 수치화한 거였습니다. 그 목록에서 한글은 상위권에 올랐어요. 영어보다 높았고 중국어와 비슷했습니다. 작은 성취였지만 의미는 컸어요. 한글이 더 이상 소수 언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한 거였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빌딩마다 한글 간판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불빛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요. 한글이 세계 속에서 자리를 찾기 시작했다고요. 일주일 후 연구소로 돌아왔어요.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글, 자기 구조와 언어였어요. 세종대왕이 설계한 구조, 그 안에 담긴 철학, 그리고 그것이 현대 인공지능과 만나는 지점.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한글은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진화하고 있는 언어였어요. 사람들이 쓸 때마다, 기계가 배울 때마다 새로운 의미가 더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한글은 미래의 언어일지도 몰라요. 인간과 인공지능이 함께 사용하는 플랫폼이 될지도 모릅니다. 자모 단위로 분리되고 규칙에 따라 조합되고 무한히 확장되는 구조. 그게 바로 디지털 시대가 필요로 하는 언어의 조건이니까요. 저는 보고서를 저장하고 컴퓨터를 껐어요. 책상 위에는 훈민정음, 해례본 폭사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손으로 쓰다듬었어요. 500년 전 종이 위에 적힌 글자가 지금 디지털 화면 속에서 빛나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세종대왕은 알고 있었을까요? 자신이 만든 문자가 500년 후에도 여전히 유효할 거라는 걸요. 아니, 오히려 더 중요해질 거라는 걸요. 어쩌면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정교하게 설계한 거겠죠.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을 질서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연구소 건물 너머로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 노을빛 속에서 저는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 언어를 지키겠다고요. 단순히 보존하는 게 아니라 계속 쓰이게 하겠다고요. 사람들이 한글로 생각하고 기계가 한글로 배우고 세계가 한글을 이해하도록 만들겠다고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연구소를 나섰어요. 세종시의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마다 생각이 이어졌어요. 한글은 과거의 기록이 아니에요. 현재의 도구고 미래의 가능성입니다. 세종대왕이 남긴 건 단순한 28글자가 아니었어요. 인간의 소리를 이해하는 방법, 사고를 구조화하는 체계, 그리고 그 모든 걸 누구나 배울 수 있게 만든 질서였습니다. 그 질서가 지금 기계의 언어가 되어 우리에게 돌아왔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 별빛 아래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글은 끝나지 않았다고요. 이 문자는 여전히 진화하고 있고, 여전히 배우고 있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언젠가 이 문자가 세계의 언어와 나란히 서는 날이 올 거라고요. 저는 그날을 믿었습니다. 한글은 과거의 유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의 플랫폼입니다.